명절 잘 보냈어요? 저는 감기 때문에 맛이 가가지고 상태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자 일단 원래부터 안 좋았어.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오늘은 더 안 좋네. 자 어떻게 일단 답지도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그 1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1페이지. 이제 자료가 이제 보면 중간에 보면요. 그 1페이지 맨 끝에 보니까 뭐 필수 지문 1번도 있고요. 또 넘기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잠깐 보니까 어디냐. 4페이지 잠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뭐 또 달달달 암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있잖아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는 당연히 이해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암기가 돼야 되지만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달달달 암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가 좀 몇 개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오늘 해설지 받으셨을 거예요. 해설지. 그러면 해설지에다가는 오늘 이렇게 푸는 문제 정답 해설 뭐 기사 문제라든지 해설을 싹 달아놨어요. 또 정성스럽게. 그래서 그 피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어디 이제 1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1페이지. 먼저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 토지의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지목이란 게 있잖아요. 지목.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지목이 나오는데 다음 중에 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 2차 과목까지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1차 하신 분들은 아주 쉬운 문제를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암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암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지목이다라고 살짝 한번 분명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계법 있죠.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 구분 동그라미 1번 보면 우리가 흔히 도관농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용도 지역은 시험에 한 20분 나왔는데요. 예,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좀 이따 우리 그 외부유과 할 거거든요. 부의 외부유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지정한다. 이 소리 들어봤죠? 수도 없이 나왔어요. 한 15번 이상 나왔거든요. 그거 외에 또 하나 있어요. 용도 지역은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용도 지구는 뭔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예, 좀 이따 문제풀이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볼 거고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좀 잘 알아두시고 다음. 양가로 3번 보면 토지 활용상에 따른 분류, 뭐 후보지, 나지 쭉 있는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다 보고 가셔야 되는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고. 양가로 4번에 보면 주택의 분류가 있어요. 한 3년, 4년마다 한 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크게 문제가 두 가지 형태예요. 다음, 주택에 관한, 주택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연립주택은 몇 층이야, 몇 제곱미터 이하. 몇 제곱미터 초과한 것이다.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다. 다가구는 뭐 3층 660제곱미터 이하 등등등 그런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앞전 3년 전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다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주 짤막하게 다음 중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차례거든요.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 옆에 다가구 다중 있죠. 다가구하고 다중은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필수 지문 1번을 보면요. 1번 후보지 나왔죠. 오늘 맨 뒤쪽에 한 번 또 나오거든요. 자, 1번 지금 틀렸죠. 1번 틀렸어요. 거기서 핵심 용어가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자, 후보지 이행지는 A 용도에서 B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토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바뀔 거니까 바뀔 이유를 기준으로 하는 건 맞긴 맞지만 성숙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항상이란 말이 빠지면 맞는 거죠. 근데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맨 뒤쪽에서 마지막 전 시간에 한번 또 나옵니다. 됐고. 이제 3번 타운하우스란 말도 들어봤죠. 근데 타운하우스는 이제 뭐 저 사는 동네도 뭐 온통 타운하우스 분양한다고 막 그런 소리 하는데 실제 타운하우스는 이 개념이 이 개념 어떤 거냐? 마당은 대지는 하나인데 건축물이 하나예요. 멀리서 보면 그냥 집이 한 채 있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하나의 건물에 서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이런 개념을 타운하우스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모듈러 주택 또는 모듈러 하우스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주택을 지을 이 토지에다가는 당연히 기초공사를 하겠죠. 토목공사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바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바닥 이런 모든 자재를 갖다가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조립해 가지고 주택을 완성시키는 거 그러다가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자, 당연히 건축 시간이 단축되겠죠. 공사비도 더 싸겠죠. 예,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넘길게요. 자, 세 번째 보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 있는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죠.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 연장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필수지문 2번 있는데요. 이 필수지문 2번 같은 경우는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1번, 2번, 3번은 나온 지 좀 오래됐고요. 4번은 예전에도 나오고 근래에도 시험에 나와요. 4번은 볼 거예요. 토지 소유권은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그 양이 늘어나지 않죠. 근데 인간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자꾸 규제하죠. 야, 이 토지는 너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야. 그래서 토지에는 사회성,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 소유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4번 틀렸죠? 예, 4번 틀렸다. 4번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는데 뭐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부동성 하면 역시 동그라미 1번, 2번 아니겠어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 지역화, 국지화. 그러니까 전체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부분 시장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2번. 토지는 부동성과 인접성이 있으니까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볼 때는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주변 외부 지역의 상태도 봐야 되니까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아이고, 부증성은 뭐 당연히 뭐 여기저기 다 걸쳐 나오는 거죠. 이번은 부증성은.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저 밑에 예제입니다. 예제. 예.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A 지역의 토지 총량이 100만 제곱미터다. 100만 제곱미터. 근데 이 100만 제곱미터 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대로 볼까요? 택지가 40만 제곱미터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같은 토지가 60만 제곱미터인데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니까 막 택지 가격이 올라. 그러면 농지나 임지와 같은 다른 용도에서 10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할 수도 있죠. 그럼 택지량은 이제 50만이 됐어요. 근데 택지량이 늘어나는 만큼 농지량도 줄어서 50만이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그 양은 100만 제곱미터 그대로죠. 그렇죠. 따라서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이죠. 수직.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마디 더 있죠.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인데 가격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공급량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내리고 따라서 토지 가격은 결국 공급자 경쟁이 아니고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거 함께 또 하나 보자. 우리 택지 공급, 택지 상태를 보자. 택지. 원래 택지가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10,000원 할 때 택지가 40만 제곱미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제곱미터당 15,000원 인상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용도 토지를 택지로 전용하기 때문에 택지 양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택지의 공급은 가격이 상승하면 택지 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공급을 시험에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토지 이용의 전환, 개별 용도 관점에서 공급,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 공급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돼. 수직. 경제적 공급은 가능. 우상향. 간단한 거지만 이게 시험에 가장 비중이 있는 거죠, 이게. 예. 자,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부증성 때문에 공급 법칙이 배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 된다. 수직 옆에 보니까 부증성과 영속성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토지 양이 수직이라는 것은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토지 양이 증가되지도 않는다. 부증성 때문에. 토지 양은 영속성 때문에 감소하지도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래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부증성과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인 영향은 항상 그대로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다음 영속성. 자, 어디 저 밑에 달달달한 게 보겠습니다. 1번 부동성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화 국지화, 외부 효과 발생,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2번 부증성. 다 나오죠. 다.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집가고 땅값이 많이 올라.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되고 일반 재화는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도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배제. 토지에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다 등. 다음 3번.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가 영속성인데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할 때는 사실은 이제 영속성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정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가장 관련 있는 특성인데 시험은 물론 걔도 나오지만 장기란 말이 더 잘 나옵니다. 장기. 예, 항상 나오죠.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든 개발하든 뭐하든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거 제일 잘 나오는 소리고요. 다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고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전 시간에 밸류 프라이스 가치 가격 할 거예요. 예, 그때 뭐 합니다. 아무튼 할 거고요. 다음 수익하는 법.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익하는 법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다음 개별성.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물일가가 배제 적용되지 않고 개별 분석이 필요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토지는 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등등. 자, 넘기세요. 필수 지문 문제 3번 볼게요. 3번. 이제 1번과 2번을 좀 묶어 놓으실래요? 1번과 2번을. 자,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2번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토지의 특성을 하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즉 본원적 특성과 경제적,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지 않고 토지의 특성을 물리적 특성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적 특성하고 개별적 특성하고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 크기, 모양, 지대 등 토지마다 개별적으로 다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개별적 특성이다라고 불러주고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 양은 절대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것은 어느 토지든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런 것 갖다가 일반적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 2번 먼저 해볼까요? 부동성이나 부증성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은 지역에 따라서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어때요? 맞죠? 2번 맞죠? 1번. 위치, 면적, 시세 등은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특성이다? 개별적 특성이다. 아무튼 1번, 2번 체크해 놓고요. 다음. 이제 4번 잠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토지 가격은 전적으로 누구 경쟁? 수요자 경쟁. 예. 5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뭐다? 수직.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기타 나머지는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부동산학 총론이 시험에 3문제가 나오는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수요 공급을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 부동산 학계를 해서 무슨 변수 구분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3가지가 있잖아요. 유량, 질량 변수 구분하는 거, 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분하는 거. 저 부동산 금융 쪽에 보면 또 뭐 있죠? 뭐 있나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구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변수 구분하는 것은 3개 다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3군데에서 아니면 최소한 2개 정도에서는 지문까지 연결해서 2군데는 나옵니다. 아무튼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인데 자 어디 소득이라든지 뭐 주택 거래량 이런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는 거니까 유량인데 저량, 가치, 가격, 자산, 부채 이런 건 저량이에요. 역시 근데 중요한 것은 주택 생산량이라고 나와 있죠. 가로 열고 신규 주택 밑줄 그어놓고 바로 밑에 재고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면 재고주택은 새집 헌집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재고주택, 신규주택 존재입니다. 존재. 예. 재고주택은 주택 재고 또는 재고주택은 새집이든 헌집이든 현재 시점에서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주택 재고입니다.
제하고 있는 거, 존재하고 있는 거. 예. 근데 주택 생산량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의 주택을 주택 생산량이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이에 따른 거니까 구분 좀 하시고요. 인구는 유량의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예.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몇 명 이거니까. 근데 인구 전출입 현황은요. 전출입수는요. 그건 유량이에요. 예. 1년 동안 전출 나간 숫자, 전입한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얼마만큼의 변동이 생겼다 이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구분하시고요. 다음 수요옥선 봅니다. 자, 칠판 보니까 가격과 수량과 관계에서 수요옥선이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에. 자,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를 사려고 하는데 10개를 사려고 했다. 근데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만약에 자 보세요.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거든요.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다. 예? 이렇게. 아마 10개가 필요하니까 10개를 사려고 했나 봐요. 근데 만약에 대체재가 전혀 없다면 가격이 150원을 비싸져도 몇 개를 사야 돼요. 대체재가 전혀 없다면 10개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럼 수요옥선은 수직이 돼야 돼. 근데 보니까 150원이라는 가격에는 소비자가 4개만 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싸면 덜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10개가 필요한데 비싸다고 덜 산다. 그 이유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수요옥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수직이 아니고 삐뚤어져 있는 것은 비싸면 덜 살 수 있다. 예, 이를 부족한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그 밑에 보면 필수지문 4번은 시험에 안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즘 근래 시험은 딱 이런 스타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문으로 나오든지 어떻게 나오든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무조건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상황을 잠깐 보니까요. 자, A의 가격이 몇 퍼센트? 10% 인상되죠? 예. A 가격이 10% 인상되니까 A의 수요량이 얼마? 20% 감소했죠? 그렇죠? 그리고 B의 수요량은 15% 뭐였어요? 증가했죠? 다음에 C의 수요량은 5% 감소했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있잖아요. A란 물건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A란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를 이해하겠다. 그러면 결국 가격 탄력성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가격이 10% 인상되는데 수요량은 20% 감소했네? 그러면 2네? 1보다 크네?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성이 크죠?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예, 요거 하나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A 가격이 상승하니까 B가 영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A 가격이 상승하니까 C도 영향 받았죠? 그러면 A하고 B의 A, C는 뭔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한번 어떤 용어가 나왔는데 독립제라는 용어가 한번 나왔어요. 독립제. 예, 내용은 안 나왔고요. A 가격이 10% 상승하는데 D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결국 휘발유하고 쌀 같은 경우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독립적인 관계, 영향을 직접 주고받지 않는다.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독립제. 아무튼 시험에 용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가격이 상승하니까 B의 수요량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분명히 둘은 뭔가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죠. 관계. A하고 B는 무슨 관계냐? 그러면 A 가격이 비싸지니까 A를 덜 사고 상대적으로 싼 B를 더 많이 산다. 이거 무슨 관계죠? A, B는 대체재 관계다. 요거 물어보든지 아니면 요즘에 요것도 잘 물어보죠. 교차 탄력성.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A란 물건의 가격의 변화에 대한 B란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데 A란 물건의 가격이 10% 인상되니까 B란 물건은 수요량이 15% 증가했다. 1.5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있죠. 물어보는 게. 예. 다음 이것도 마저 정리하죠. A 가격이 상승하니까 C제와 수요량도 영향받았죠. 그러면 역시 A하고 C도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A가 비싸니까 A를 덜 사고 C도 덩달아 같이 덜 사네. 둘은 무슨 관계? 둘은 보완제 관계가 되겠죠. 다음 교차 탄력성도 역시 물어보죠. 시험에. A 가격에 대한 C의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어디 보자. A 가격은 10% 인상됐는데
시수요량 5% 감소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이거. 그냥 0.5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보완제는 반드시 마이너스 0.5. 자, 일단 요 털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이걸 지문으로 풀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무조건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쯤은 저는 이것도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번 주군요. 저번 주 안 봤으니까 저번 주죠. 그 마지막 동영모의사 사회 보고 나서 머리가 멘붕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과거에 17회인가 18회 때인가 그때 시험에 기사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요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때 우리가 풀어봤던 그 문제처럼 또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대체제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다. 둘이 대체제 관계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단독주택의 수요량은 현재 지금 1,000세대다. 근데 교차 탄력성은 1.5다. 그랬을 경우에 단독주택의 수요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실제로 그런 스타일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래요? 1.5배래.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단독주택의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면 되죠. 아파트 가격 몇 프로 변했어요? 그러면 10%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비싸면 아파트를 덜 사고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수요량이 X만큼 증가하겠죠?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분의 15가 1.5죠.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량은 15%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1000세대에서 15% 늘어나니까 몇 세대? 1150세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건 지금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무조건. 시험에 안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관계, 교차 탄력성 관계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넘기세요. 자, 다음 우리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들어보셨죠? 칠판 볼게요. 자, 주어진 수요 곡선상에서 당의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만 움직이는 게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죠. 그렇죠. 써볼게요. 수요량의 변화. 뭐 어렵진 않죠. 네. 다음에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곡선이 이동한다 안 한다? 곡선이 이동하지 않고 당의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곡선상에서 수요량만 변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이 이동한다 안 한다? 곡선이 이동하죠. 곡선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곡선이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 이외의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곡선이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어디 달달달한 게 봅시다. 1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형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수요 곡선은 뭐가 되겠어요? 수직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2번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의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결국 당의 재화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겠고요. 3번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의 재화의 가격.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의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4번 대체제의 교차 탄력성 플러스 보완제 교차 탄력성보다 마이너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필수 지문 5분 볼게요. 1번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 1번, 2번 묶어 놓으실래요? 자, 다음 중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파트 가격이죠? 그렇죠? 2번 다음 중 아파트 수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역시 가격이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처럼 옛날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뭐만 찍으면 되냐면 가격이에요. 다음 3, 4번. 3번 연립주택의 가격 밑줄. 연립주택의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시장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 스톱. 그러면 아파트 시장이 봤을 때는 자, 이거 보세요. 요 가격은요. 요 가격은 모든 물건의 가격이 아니고 그 물건의 그 가격이에요.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기 3번 보니까 아파트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연립주택의 가격은
당해 재화의 가격이 아니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4번. 소득이나 인구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 소득이나 인구란 것은 당해 재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다음 5번.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달라진다. 여기 볼래요? 수요량이 변화해서는 곡선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항상 이만큼만 돼야 돼. 곡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이렇게 늘어나려면 곡선이 흰색에서는 안 되고 노란색으로 곡선이 다시 와줘야지만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곡선이 움직여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무슨 변화가 된다? 수요의 변화가 된다. 그렇게. 네. 다음.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단독주택 수요 증가. 증가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르세요. 1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둘이 대치제 관계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뭐예요?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단독주택 이야기 나왔죠? 아파트가 왜 등장한 거 그래? 아니죠. 다음. 어디? 보완제 가격 상승하면 수요 증가 요인 맞아요? 보완제 가격이 잠깐만. 지금 다시 할게요. 1번. 거기 답 2번이라 잘못 체크됐죠? 체크 잘못됐다. 거기 보니까. 다시.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 감소하고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의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단독주택의 수요도 같이 감소하니까 2번 아니고 3번 이자율 인상하면 수요 감소니까 아니고 소득 감소 수요 감소니까 아니고 5번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어때요? 수요 증가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렇죠. 다음. 단독주택 임대료 가격이 하락하면 단독주택의 수요량만 증가하지 곡선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문제 1번은 답이 1번과 5번, 그 2번 오타난 거 좀 고쳐놓으세요. 해설지.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균형과 탄력성이 있는데, 자, 어디 이제 우리 이것도 한 번 더 볼까요? 자, 칠판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자, 어디? 수요가 증가하면 양 증가 감소. 양 증가죠? 수요 감소하면 양 감소죠. 네. 공급 증가 양 증가. 다음 공급 감소 양 감소 이렇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 공급 감소하면 가격 상승. 당연한 건데요. 일단 요거 가지고 가는데 먼저 문제 2번이죠. 저 밑에 1번, 2번, 3번 지문 동그라미 한번 묶어 보실래요? 자, 밑에 문제 2번에 1번, 2번, 3번 지문 묶어 보세요. 네. 자, 1번 보니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래요, 이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1번 맞죠? 다음 2번. 공급이 불변이고 밑줄 그어 놓으세요. 2번.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자, 스톱. 여기서 공급이 불변이란 것은 공곡선이 수직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공급은 종전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수요만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번과 2번은 똑같은 지문이에요. 시험에 그래서 요즘은 2번 같은 지문을 가끔 던져줍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1번, 2번. 예. 다음. 그럼 2번도 맞아요? 맞죠? 그렇죠? 3번은요. 뭐라 나왔냐면 수요가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누구 영향이 더 크대요? 수요 증가 영향이 더 크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 해봤잖아요. 누가 더 크면 큰 놈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공급 증가는 버리고 수요 증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이 다 답이 똑같아야 되겠어요? 맞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로 다 실제로 나온다는 거 체크해 놓고요. 다음 4번, 5번 또 묶으세요. 4번, 5번 묶어가지고 이제 구분 잘하셔야 되는데요. 알 수 없다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4번, 5번은. 4번, 5번 보니까 먼저 4번은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5번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를 하는데 공급 증가 영향과 수요 증가 영향이 서로 똑같다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자, 일단 둘 다 양 증가죠. 이제 둘 다 양은 증가하는 건데 가격을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요인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 요인인데 둘 사이에서 얼마만큼 가격이 더 오르는지 더 내리는지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격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가격이 변화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5번은 달라요. 여기는 어떤 변화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가 더 크다, 작다, 같다 알 수 있는 거죠. 볼래요? 둘 다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하는 거 맞고요. 가격 보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 크게 똑같죠. 무슨 말이냐. 원래 100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10원이 올랐다. 그럼 110원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수요가 증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큼 똑같이 공급도 증가한대. 그러면 이 영향이 똑같다면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10원이 다시 내린다 이거지. 이렇게 내린대요.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110원에서 다시 내렸으니까 얼마가 돼 이제? 100원이 되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종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서는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하면 안 되고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4번과 5번은 알 수 없다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또 공부하세요. 4번, 5번 묶어서. 4번, 5번. 네. 다음. 6번, 7번 또 묶어요. 우리 해봤죠. 어느 한쪽이 수평이면 완전 탄력정, 뭐 고정, 가격 고정. 어느 한쪽이 수직이면 예, 양고정. 무조건 해봤죠.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6번 아닙니까? 6번. 예.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의 물리적인 공곡선은 수직이에요. 근데 자꾸 인간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 그러다 보면 땅의 양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자꾸 집가 급등이 나타나죠. 5번이 그래서 시험에 거의 나오는 지문이죠. 거의. 우리 모습이니까. 그래서 5번은 공급이 안전 비탄력적 수직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집가는 막 상승하죠. 하지만 양 고정,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6번이 되겠고요. 7번 봅시다.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항상 양 고정이죠. 그럼 7번을 보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변함이 있다 없다. 가격은 똑같다. 하락하지 않아요. 네. 답은 7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네. 자, 5페이지 넘기세요. 달달달한 기 3번도 보시고 이제 4번 잠깐 보니까 이제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 보면 어디 이 중에 1번 지문 중요하죠.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공업용이 있는데 누가 더 탄력적인가요? 주거용이 다른 용도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1번은 중요하고요. 달달달한 기 4번 하고 있습니다. 네. 2번. 거미집 모형 아시죠? 예. 거미집은 상공이 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맞죠? 네. 3번.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에 비해서 사전에 임차자를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근데 맨 뒤쪽에 또 이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좀 오래됐어. 근데 왜 그런지 묻지 마. 주거용 부동산이 사전에 임차자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끝. 예전에 설명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4번.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역행, 상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병행한다. 예, 맞고요. 네. 다음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 볼게요. 자, 수요는 돈 주고 물건을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대체 수단이 적으면 비탄력적인데 요것 좀 고쳐놓을게요. 1번에 화살표 옆에 분수 있죠. 가격이 10%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가격이 10% 증가하니까 수요량이 15% 감소고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가격이 10% 인상되면
분자 수요량이 5% 증가가 아니고 감소. 예.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니까 그것 좀 고쳐놓고요. 어디 볼게요. 이제 1번 보니까요. 이게 나왔네요. 자, 가격이 10%가 인상되니까 수요량이 1번 같은 경우는 15% 감소했죠? 15% 감소했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더 크죠? 그럼 1.5가 되겠군요. 1.5는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이거죠?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2번은 가격이 10% 인상되는데 수요량은 5%만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0.5,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 달달달한 길을 먼저 보니까 1번.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탄력적이란 것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높다. 그러면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다음 두 번째.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적다. 탄력도가 낮다. 기울기는 급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디 볼게요. 탄력적 옆에 보니까요. 저가 전략이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적 옆에 고가 전략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이게 가격 전략이에요. 어떤 거냐? 공급자는 물건을 팔아서 총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해요. 총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에 대한 대체재가 많은 거야. 그러면 이때는 고가 전략을 쓰면 안 되고 할인, 세일, 할인 정책을 써야지 딴 데 가던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사러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가 전략을 써야지 종전보다 총 수입이 증가될 수 있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소비자가 봤을 때 이 물건에 대한 대체재가 별로 없대요. 그때는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전략을 써도 소비자가 딴 데로 많이 못 가. 그래야지 총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다음 3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 고정. 탄력성은 무한대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양고정. 탄력성은 0.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공급 수요 다 똑같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무한정 많으면 완전 탄력적. 그래서 완전 탄력적은 무한대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제한되고 적으면 비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전혀 없으면 0개면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0이다. 뭐 그렇게 그냥 하자고 그랬죠? 네. 자,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나면 탄력적이다. 맞나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그 1번 지문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작게 크게 지금 요거 말하고 있군요. 그렇죠? 1번 맞죠? 다음 2, 3번은요. 2, 3번 수요 탄력성은 선택할 수 있는 대체가 많냐 적냐 이건데 우리 고소득층 저소득층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볼게요. A 수요곡선하고 B 수요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탄력적이냐? 완만한 B가 더 탄력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소득층일수록 돈이 많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고소득층일수록 더 탄력적이죠? 예. 그럼 곡선의 길이는 안 많은 거예요. 다음에 어디? 곡선이 2개가 있어요. D1 곡선하고 D2 곡선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100원이라는 가격에 D1 곡선은 10개를 사려고 한대요. 이렇게 소비자 10개를 사려고 한대요. 근데 D2는요. 똑같은 100원에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대요. 15개. 또 똑같이 10개를 사기 위해서 D1은 100원짜리 품질의 물건을 사지만 D2는 150원짜리 더 질이 좋은 걸 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곡선이 D1에 비해서 D2 같은 경우는 D1보다 똑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양을 살 수도 있고 더 질이 좋은 걸 살 수도 있다. 그러려면 돈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고소득층이 있어요? D2. 따라서 고소득층일수록 곡선의 길이는 완만, 우측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을 보니까 고소득층일수록 수요 곡선의 길이는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틀렸죠? 3번. 고소득층의 수요 곡선은 저소득층보다 우측에서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죠? 2번이 틀렸네요. 4번, 5번, 6번 다 묶으세요. 자,
이제 4번이 시험이 절대적이죠,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어디 여기 잠깐 볼게요. 수요 공급이 일치, 균형을 이루잖아요. 균형을 이루면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조금밖에 변화가 없어요. 가격 왜곡이 적어. 근데 수요 공급이 어긋나 버리면, 누가 더 많거나 적거나 어긋나면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변해요. 왜곡 현상이 커.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 모두 다 수요 공급이 어긋났어. 수요량 공급량이 어긋났어. 근데 탄력적이라면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수요 공급량이 거의 일치하게끔 갈 수 있는 걸 탄력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 왜곡,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공급의 수량이 차이가 커졌어. 그래도 빨리 대처하는 데까지 대처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대. 그러면 한동안 가격 왜곡 현상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왜곡은 크다. 올라도 내도 크게 변하고. 탄력적일수록 가격 왜곡은 작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어디 4번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은 더 크다. 맞겠죠?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질문이 그거죠. 작년에 나왔고요. 5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근데 5번 보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내려도 덜 내리죠? 그러면 가격 하락 효과는 작다. 이렇게. 6번.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올라도 많이 오르겠죠? 예,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4번, 5번, 6번 질문을 푸는데 머릿속에 수요 공급 곡선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그냥 읽으면서 끝내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면 가격 왜곡은 크다. 탄력적일수록 가격 왜곡은 적다. 그렇게. 다음 7번.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할 경우에 비탄력적인 단기 상황보다 탄력적인 장기 상황으로 할수록 주택 부족, 초과 수요 현상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8번.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 탄력적. 그러면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경사도가 급하게 형성된다. 어때요? 맞죠? 네, 그래요. 넘겨볼까요? 이제 필수 지문, 우리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2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지문으로 나왔는데 계산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떠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보자. 2번. 가격 탄력성이 1.2일 경우에 가격을 10% 인상하면 총 수입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총 수입은요. 물건의 가격에다가 소비자가 얼마만큼 사주느냐. 자, 스톱. 수요량을 판매량이라고 써도 괜찮겠어요? 수요량을 판매량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맞죠? 그렇죠? 소비자가 사주는 만큼 팔리는 거니까. 그렇죠? 어디? 수요량을 생산량이라고 써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생산량은 생산자가 생산한 양이고 수요량, 판매량은 소비자가 사주는 양이거든요. 사야 팔리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수입이. 자, 그런데 이제 볼게요. 가격 탄력성 1.2일 경우에 가격을 10% 인상한대. 그러면 가격 탄력성 1.2다. 가격을 10% 인상하면 수요량은 X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X가 얼마예요? 12% 감소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은 12% 가격을 10% 인상하면 수요량이 12% 감소한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0원짜리 가격을 10% 인상하면 110원에 팔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종전 가격의 1.1만큼 팔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량이 10% 감소한대. 그럼 소비자가 100개를 사주다가 12개를 덜 샀네. 그러면 88개만 팔리는 거죠. 그럼 종전에 비해서 0.88만 팔리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거 곱하면요. 내가 써놨어, 이따가. 0.968 나왔습니까?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100을 곱하니까 몇 퍼센트가 되냐면 96.8%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종전은 100%가 기준이거든요. 100%가. 그러면 종전 100%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줄었어요? 그거 써놨죠, 거기. 3.2% 수입이 감소했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가격이 20% 인하하니까 수요량은 10%가 증가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가격이 20% 인하했다는 것은 100에서 20 빼니까 80, 0.8만 받고 판겠다 이거죠? 그렇죠? 수요량이 10% 증가하면 1.1이 되는 거죠. 예, 1.1. 그러면 0.8에 1.1을 곱하면 얼마? 0.8
88. 몇 퍼센트? 88%. 그러면 정지원에 비해서 총 수입이 얼마만큼? 12%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요 계산 문제를 한번 연습을 좀 해주세요. 네. 다음 4번. 공급의 탄력성.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1번 보면 단기 공급,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대, 비용 증가 산업, 공적 규제가 강화돼 있다. 그럼 공급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겠죠? 1번은 비탄력적. 2번. 장기,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 감소 산업, 공적 규제 완화. 그러면 공급이 보다 더 탄력적이겠죠? 네. 그래서 괄호 사이즈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4글자짜리가 있고 3글자짜리가 있으니까 알아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네. 다음.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제가 정상제.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열등제. 그럼 되겠죠? 네. 다음. 인플레이션 볼게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예.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초과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자, 앞전 시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오겠죠. 경기는 침체되면서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자, 인플레는 플러스로 반영한다 기억나시죠?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근데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만큼 나타나게 돼버린다면 결국 투자자는 10을 벌어서 1만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제 가져가는 수익률은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다가 예상 인플레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을 11%로 높여 잡아야지 12를 벌어야지 나중에 1%만큼 가치가 하락해도 10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 따라서 인플레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영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볼게요. 우리 어차피 오후에 또 그거 나오거든요. 고정금리 대출은 한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예금 이자 수익률을 5%를 원하는데 인플레이션이 1%만큼 나타나게 돼버린 예상되면 예상되는 인플레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명목상 6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 필수 지금 보니까 1번 임대료의 인플레의 영향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에 따른 위험 부담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겠다 이 말이죠. 네, 2번. 높은 인플레는 예금 가입자의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고 당연히. 다음. 3번은요. 이제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는데 요거예요. 오후에 할 거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예. 자, 고정금리의 경우 한 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어떤 변화 생겨도 금리 변동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 은행은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전가시킬 수 없죠? 그러면 결국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까? 손해보는 거죠? 반면에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싼 이자를 갖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불리하고 차입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은행이 불리하고 차입자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거죠. 안정적이니까. 근데 은행은 고정금리 싫어하고 무슨 금리 좋아하겠어요? 변동금리 좋아한다.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갖다가 은행의 소득이 감소하고 부가 감소하고 차입자에게 그 소득, 부가 이전된다 해서 부의 재분배, 부의 이전이 나타난다라고 그 지문이 한번 시험에 딱 그 용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3번처럼. 네. 4번. 명목이자율은 6%고 예상 인플레율이 3%면 예금 가입자의 실질 이자율이 얼마예요? 3%죠? 예, 왜냐면요. 예. 명목금리 3, 인플레 3이면 결국 6 받아서 3만큼 가치가 빠지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3이 되겠죠? 네, 그렇게. 네. 자, 한 장 넘겨서요. 7페이지. 경기 변동은 잠깐 휴식했다가 하도록 할게요. 네.